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논문들을 정리한 인적 자원 관리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권위가 아닌 설득으로 인재를 관리하라 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제이 콘저이고요. 책은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시리즈로 만든 책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외에도 뭐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뭐 경영 조직에 대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논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마지막 권위가 아닌 설득으로 인재를 관리하라 라는 논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이 콘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마셜 경영대학이 있대요. 근데 그 안에 그 리더십 센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 경영자 리더십, 뭐 조직 변화, 그다음에 리더십 훈련 및 개발, 이사회, 요게 이제 주된 관심 분야고요. 약 7권의 저서와 60편 이상의 이제 논문을 집필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 그 경영 잡지 있죠. 거기서 이 경영자 리더십의 최고 교수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뭐랄까 그 인사관리나 뭐 좀 이런 거에 대한 거기보다는 그냥 되게 뭐랄까 좀 실무적으로 하는 좀 이렇게 뭐 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할 거냐라고 하는 좀 방법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원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체가 뭐 되게 이론 중심의 뭐 이런 거보다는 실무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논문에 좀 실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원문을 찾아보실지도 모르니까 뭐 소개드리면, 원래 제목은, 영어로 된 제목은 The Necessary Art of Persuasion, 그러니까 설득의 뭐 필요성, 뭐 설득에 필요한 기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1998년 5, 6월호에 실렸습니다. 목차는 되게 짧아요. 설득은 상대와의 협상 과정이다. 그리고 설득의 4가지 기본 단계, 그리고 설득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은 상대와의 협상 과정이다 보면, 이미 시대가 이제 경영자가 명령하고 통제하던 시절은 지났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뭐 서로 동등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다기능팀에 의해서 구성되고, 구성원들도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뭐 전자통신의 발달과 세계화가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역할을 부여받고 이런 것보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더 가지면서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게 바로 설득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이란 설득자가 그의 동료들을 어떤 문제에 대한 공유된 해법으로 인도하는 협상 과정이자 학습 과정이다. 이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설득이 이루어지려면 과거 같은 명령 통제식 관리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력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기만 하면 좋다. 자,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설득을 비교적 단순하고 직선적인 과정으로 여기면서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이라는 게 내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를 이렇게 논박하고, 이제 이런 걸로 데이터에 근거한 설명을 하면서 논거를 펼치고 자기 주장대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마무리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설득은 학습하고 협상하는 과정이고 탐색, 준비, 대화의 단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자는 설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 관심, 관점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대화를 적절히 활용한다. 미리 사전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싹싹 이제 모아본다는 거죠. 자, 효과적인 설득은 또 동료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검토하고 수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가장 훌륭한 설득자는 상대방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견해를 하나의 공유된 해법으로 통합을 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설득자라는 겁니다.
자, 설득이라고 하는 건 종종 타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건 그 타협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고도로 설득적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동료들은 그 설득자가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라서 의견 조정을 해줄 수 있다, 해줄 거다 라고 알게 되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설득은 4가지 기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과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목표를 설정해준다. 세 번째, 생동감 있는 언어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서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해준다. 네 번째,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룬다. 자, 먼저 신뢰 구축 보면 직장에서 신뢰라고 하는 거는 2가지 원천에서 나와요. 전문가 신뢰하죠. 나랑 친하면 신뢰하죠. 이렇게 전문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2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자, 건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제안들에 관해서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을 우리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또 신뢰를 많이 쌓아온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관계가 친밀하면 행위가 다소 미심쩍어 보이더라도 일단 선의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시작하기 전에 이 2가지 기준에서 볼 때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평가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취약점이 전문성에 있다면 뭐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전문가의 대화, 관련 팀에서의 경험 이런 걸 먼저 쌓아봐야 되고요. 당신의 전문성을 보강해줄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당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외부의 정보 자원들, 뭐 잡지나 서적이나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성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리고 관계성이 만약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설득하기로 계획한 그 핵심 인물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한번 도와주고 이런 게 관계 개선에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설득 대상자 친분이 있으면서 내 생각과 같은 그런 협조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자, 신뢰성은 효과적인 설득의 초석이다. 그래서 전문성과 관계성 모두를 가지고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느 한쪽만 있어도 신뢰가 구축되고 획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명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틀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 신뢰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당신의 주장을 설득 대상자들이 수긍을 해야죠. 수긍을 안 하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자라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장점의 가치가 더 빛을 받도록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설득이란 공유된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공유된 이익이 아예 없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설득자는 자기 입장을 조정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효과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쌍방 간의 어떤 공유된 이익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거나 아이디어나 계획에 동참시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공동의 틀을 만드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설득자들은 설득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사전에 면밀히 연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제시가 중요하다. 신뢰가 얻어지고 공동의 틀이 인식되면 다음 단계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뭐 증거를 보여줄 수는 있죠. 근데 예상적이고 평범한 증거는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수치자료 들이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예시, 일화, 은유, 유추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림처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설득자의 견해를 납득할 만하고 현실성이 높은 것처럼 이제 부각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생동감에 비례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되게 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근간을 보면 되게 중요한 정서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설득자들은 이 정서가 중요하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거를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정서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 표현이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면 저 사람 뭐 모르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열정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몸 전체에 배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뭐 정서적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내가 열의가 있다는 거를 내가 진짜 몸에 체화돼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되 너무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면 제가 지금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정서를 안 보여주면 당신이 정말 그 주장을 믿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열정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청취자들의 그 정서적인 상태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약라고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주장의 강약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그 정서적인 열정은 그 메시지를 받는 청중한테 맞춰져야 된다. 최고의 설득자들은 설득 대상자들의 분위기와 정서적 기대를 잘 판단하고 있는 핵심 인물을 미리 섭외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제안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설득자가 제안하려고 하는 게 정서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기대되는 반응이 뭔지 미리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경험 없이는 어떤 설득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너무 적게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고 중요한 건 청중들의 정서와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설득의 힘. 자, 설득은 조직에서 거대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설득을 잘하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아이디어의 추진력을 보태주고 변화의 활기를 불어넣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설득이 주입식으로 확신시키고 선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습하고 협상하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설득을 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이 설득을 이제 예술의 경지로서, 그러니까 아트라는 거예요. 아트. 실행과 연습을 전제로 한다는 거를 명심해라 라는 겁니다. 이걸로 뭐 이 설득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적으로 내용들 다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